영국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한 외교관은 방콕에서 열린 국제 여권 포럼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 여권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본 것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깊이 파헤쳐 보니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받고 있는 진짜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나오미 스콧입니다. 영국 외교부 산하 여권정책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31살이라는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제가 데이터를 믿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성격 때문일 겁니다. 감정보다는 숫자와 통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오늘 아침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이번 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주최로 열리는 동남아 여권정책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여행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포럼들은 늘 비슷한 이야기들의 반복이었어요. 각국의 여권정책 현황 발표, 보안 기술 논의, 그리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의례적인 박수들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포럼 자료들을 미리 훑어보며 참석국들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총 15개국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죠. 각국의 여권 발급 현황과 보안 기술 수준을 비교한 표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예상 가능한 결과들을 그려보았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남아시아 특유의 습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간단한 환담을 나누었죠. 대부분 아시아 각국의 외교관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태국 외교부 부국장 아르타윗 로사나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강한 인상을 주는 타입이었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포럼 장소인 방콕 국제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내부로 들어서니 각국 국기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참석자들의 명찰에는 각자의 소속과 직급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평소 습관대로 회의장 뒤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발표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할 준비를 했죠. 포럼이 시작되고 각국의 여권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전자여권 기술, 싱가포르의 생체인식 시스템, 호주의 비자 면제 협정 확대 등 각국의 성과들이 발표되었어요. 저는 발표자들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각 기술의 실용성과 보안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예상 범위 내의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한국 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아르타윗이 옆자리에 앉은 말레이시아 대표와 속삭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경제는 좋아도 아시아 국가라는 벽은 못 넘죠. 유럽 눈치는 여전하고요. 그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으려 했는데 아르타윗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결국 아시아끼리는 아시아죠. 서구 선진국들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하면서도 어딘가 자조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도 그런 처지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국 여권처럼 역사와 전통이 축적된 신뢰감이 필요한 영역이긴 하니까요. 맞습니다. 여권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르타윗에게 말했습니다. 아르타윗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말에 동의했어요. 역시 유럽분이라 이해가 빠르시네요. 여권은 그 나라의 격을 보여주는 상징이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국 여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여권 강국이라고 하면 영국, 독일, 일본 정도가 전부였어요. 한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중 하나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포럼 첫날이 끝나고 저녁 만찬 자리에서도 비슷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르타윗은 여러 참석자들과 함께 아시아 여권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을 은근히 폄하하는 발언들을 계속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럼 둘째 날 오후,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콕 국제공항의 실제 입국 시스템을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공항 당국에서 포럼 참석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견학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된 체험이었습니다. 공항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저희를 안내하며 각국 여권별로 입국 절차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어요. 자동 게이트 통과 시간, 심사관의 검증 절차, 생체 인식 시스템의 반응 속도 등을 실제로 측정해 보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꽤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순서대로 각자의 여권을 들고 자동 게이트 앞에 섰어요. 태국 대표가 먼저 나섰고 이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진행되었죠. 각자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올리고 생체 인식 스캔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뒤에서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며 각국별 처리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한국 외교관이 여권을 제시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동 게이트가 다른 때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했어요. 보통 다른 여권들은 스캔하는데 10여 초가 걸렸는데 한국 여권은 몇 초 만에 통과되었죠. 게다가 추가 검증 절차도 거의 생략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기계 오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항 직원이 설명해주는 것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저희 시스템에서 최고 신뢰도로 분류됩니다. 위조 위험도가 극히 낮아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요. 직원의 말이 끝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르타윗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죠.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까 그 한국 사람, 진짜 외교관 맞나요? 왜 이렇게 우대받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영국 여권도 물론 빠르게 처리되지만 한국 여권만큼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공항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위조 사례가 거의 없고 부정 입국 시도도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노트에 적어둔 여권 순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계속해서 아까 본 장면을 떠올렸어요. 한국 여권이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의 매끄러운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놀란 표정들. 특히 아르타윗이 보인 당황스러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버스 안에서 아르타윗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아시아 여권끼리 그렇게 큰 차이가 날 리가 없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마치 자신도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톤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여권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지만 오늘 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데이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예상 밖의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검색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비자, 면제국 수, 여권 지수 순위, 국제 신뢰도 등 모든 지표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오늘 공항에서 본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아르타윗의 말처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만한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는 내일 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도쿄를 경유해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방콕에서 도쿄까지는 약 7시간, 그리고 도쿄에서 런던까지는 12시간의 긴 여행이었죠. 보통 이런 긴 비행은 피곤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발간한 최신 리포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훑어보고 넘어갔을 자료인데 이번에는 유독 한국 관련 부분에 눈이 갔어요. 비자 면제국 192개국, 자동 입국 승인율 최상위권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아르타윗도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복도 너머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리포트를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이 수치들 보셨어요? 한국 여권 관련 데이터인데 생각보다 높네요. 아르타윗은 리포트를 받아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미국 따라다닌 결과일 뿐이죠. 유럽은 여전히 우리를 같게 보지 않잖아요. 아르타윗의 대답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전보다 확신이 부족했어요. 마치 자신도 이 데이터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느끼는 듯했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자문위원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윤아라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50 중반 정도로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품격 있는 말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혹시 방콕 포럼에 참석하셨나요? 박윤아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소속을 소개했죠. 영국 외교부에서 여권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윤아의 얼굴에 관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럼에서 흥미로운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특히 각국 여권의 실제 처리 과정을 직접 보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박윤아의 말에 저는 어제 공항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국 여권이 다른 여권들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되었던 그 순간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박윤아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권이란 단순한 통행증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을 대신해 세계의 신뢰를 요청하는 문서죠. 박윤아의 말에는 깊은 무게감이 있었어요.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일관된 행동과 약속의 이행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박윤아의 말을 들으며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여권의 위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여권이 높은 신뢰도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박윤아는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위조나 부정입국 통계로 국제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권 발급 시스템의 보안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유지되어 왔죠. 박윤아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제가 그동안 여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단순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승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박윤아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이 바로 그런 존재죠.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단순히 출입국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런던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박윤아와의 대화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들이 어제 공항에서 본 장면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권이 그렇게 빠르게 처리된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신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런던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한국 여권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였어요. 박윤아와의 대화 이후로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유럽공항협회에서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유럽 각국 공항의 입국 심사 통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어요. 평소에는 전체적인 트렌드만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국가별 세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의 평균 심사 시간이 11초였어요. 이는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위조 위험도였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조 위험도는 0.01% 미만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니 한국 여권의 신뢰도는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죠. 비자 면제국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자동 입국 시스템 도입 국가들도 한국을 우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는 박윤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책자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불법 체류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약속된 출국 비율도 99.9% 이상이었죠. 이런 수치들이 쌓여서 한국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여권 발급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 시기, 보안 칩의 암호화 수준, 발급 절차의 엄격성 등을 조사해보니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위조 방지 기술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도 놀라워하며 관심을 보였죠. 오후에는 국제 여권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의 최신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어떤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죠.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여권의 신뢰도 상승 속도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은 신뢰를 한국은 훨씬 빠른 속도로 구축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외교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법 준수 의식 덕분이었죠. 저는 또한 한국의 E- 여권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어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도입된 이 시스템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자칩에 담긴 정보의 암호화 수준은 은행의 보안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루 종일 조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특히 여권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뢰받는 국가였어요. 퇴근 전에 저는 아르타윗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방콕에서 본 장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타윗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며칠 후 런던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여권 정책 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분기별로 열리는 정례 모임이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태국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했어요. 아마 아르타윗도 올 것 같았죠. 저는 이번 기회에 방콕에서 시작된 의문들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아르타윗이 와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나오미,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그리고 메일 잘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회의가 시작되기 전 커피타임에 저는 아르타윗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콕에서 본 한국 여권 처리 과정, 기억하세요? 그 후로 계속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저는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했죠. 아르타윗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었다고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말한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각국의 여권 정책 현황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한국 대표의 발표가 있었어요. 발표자는 박윤아였습니다. 도쿄 공항에서 만난 바로 그분이었죠. 박윤아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어조로
한국의 여권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 확인 문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세계의 신뢰를 요청하는 외교 문서죠. 도쿄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현재의 지위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박윤아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여권 보안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특정 보안 기술을 도입했고 이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보안성 향상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윤아의 말을 들으며 아르타윗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모습이 점점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부분에서는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박윤아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은 해외에서 자신들이 가진 여권이 단순히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아르타윗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여권 신뢰도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그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박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을 다지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르타윗은 박윤아에게 다가가서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르타윗은 박윤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르타윗의 고백이었죠. 박윤아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쌓아온 신뢰의 방식도 다르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아의 답변은 겸손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아르타윗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 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여권정책 실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유럽 각국의 여권 담당관들이 모여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참석했을 텐데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에 대한 유럽의 공식적인 평가를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회의 첫날 오후 세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권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독일 내무부의 여권 정책 국장이었는데 그의 발표 내용이 제게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국 여권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현재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최고 등급의 여권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장의 말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유럽 내 입국 거부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불법 체류 사례도 극히 드뭅니다. 이런 공식적인 평가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발표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신뢰 기반 입국 시스템 도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첫 번째 파트너 국가로 언급했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입니다. 저는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프랑스 대표에게 다가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을 첫 번째 파트너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자료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지난 10년간 프랑스에 입국한 한국인들의 통계입니다. 약속된 기간 내 출국률이 99.8%, 불법 취업 적발률 0.02%,
범죄 연루율 0.03%입니다. 그가 보여준 수치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어떤 국가도 이런 수준의 통계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탈리아 대표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로마 공항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을 위한 별도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리 속도가 다른 게이트의 2배 이상 빠릅니다. 추가 검증이 거의 필요 없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방콕 공항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영국 외교부 선배인 제임스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임스는 오래전부터 아시아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제임스, 한국 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한국말이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인 나라야.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 제임스는 포크를 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수준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제 질문에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뢰도야.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들도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했어. 그런 게 쌓여서 지금의 평가가 나온 거지. 오후 세션에서는 여권 위조 방지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국이 언급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한국의 홀로그램 기술과 생체 인식 시스템은 현재 유럽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 마지막 날에는 미래 여권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스웨덴 대표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 같은 고신뢰 국가들과는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동의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고신뢰 국가로 분류하여 특별한 대우를 하자는 것이었죠. 이런 논의를 직접 듣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브뤼셀 공항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유럽 각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에 대한 평가가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입국 통계, 법 준수율, 기술 수준 등 모든 면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죠.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며칠 뒤 저는 상사인 마이클 부국장으로부터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세안 공동여권 시스템 도입에 관한 협의였어요. 태국에서 제안한 이 시스템은 동남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여권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상회의로는 태국의 아르타윗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표정이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죠. 아르타윗이 아세안 공동여권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여권 시스템의 통합도 필요합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의 제안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말에서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국도 이 시스템에 참여한다면 아시아 지역 전체의 위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이클 부국장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아르타윗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이 왜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르타윗도 화면 너머로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현재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받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국도 가장 많고 처리 속도도 가장 빠르죠. 왜 이런 장점을 포기하고
공동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나요? 제 질문에 아르타윗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마이클 부국장도 제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오미 말이 맞네요. 최근 유럽연합회의에서도 한국을 고신뢰 국가로 분류하자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왜 기준을 낮춰야 하죠? 그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르타윗은 화면 너머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재 위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세계 1위 여권이 굳이 기준을 낮춰야 할 이유가 뭔가요? 제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르타윗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마이클 부국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한국 측의 공식 입장을 들어본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네요. 아르타윗, 한국 정부의 답변을 받으면 다시 연락주세요. 그렇게 회의는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아르타윗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화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만만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위축되어 보였죠. 나오미,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르타윗의 첫 마디였어요. 한국 여권이 정말 그렇게 높은 수준인가요?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르타윗,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 여권은 현재 객관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제기구들의 공식 평가예요. 그에게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공유했죠. 아르타윗은 한참 동안 자료를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보네요. 그의 고백이었죠. 사실 저희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날 통화를 끝내면서 아르타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르타윗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아세안 공동여권 시스템 참여를 정중히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개별 국가들의 여권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은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대응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항공보안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협약은 전 세계 항공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자간 협정이었어요. 여러 나라가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단독으로 별도의 항공보안 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체결식 당일,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과의 단독 협정에는 무려 30여 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모두 참여했죠. 이는 한국의 항공보안 기술과 여권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였어요. 체결식에서 박윤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더군요. 나오미,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윤아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 대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과 단독 협정을 체결하다니. 제 말에 박윤아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과분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신뢰에 부응할 책임이 더 커졌죠. 체결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르타윗이었습니다. 그는 태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했어요.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나오미, 여기서 만나다니. 그리고 아르타윗은 박윤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박 대사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박윤아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박윤아와 악수를 나누며 아르타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니 그 신뢰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박윤아는 아르타윗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의 말에 아르타윗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리셉션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 나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여권 시스템과 보안 기술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독일 대표는 한국은 신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어요. 한국과 같은 파트너가 있기에 국제 협력이 가능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 그런 파트너 말이죠. 이런 평가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 방콕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의 상징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신뢰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였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담고 싶었거든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여권은 권위보다는 실천으로 인정받았다. 화려한 수사나 역사적 권위가 아닌 일관된 행동과 약속의 이행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이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강국의 상징이었다. 저는 또한 이런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신뢰의 힘이었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끌며 기술과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오늘날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소감도 덧붙였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노력, 약속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진정한 협력 정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강국을 만드는 요소들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아르타윗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제네바에서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아르타윗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나오미,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태국도 신뢰받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아르타윗에게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주 후 박윤아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나오미, 당신의 보고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깊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방콕에서 시작된 그 작은 의문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한국 여권이 자동 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호기심이 결국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포장이나 역사적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과 약속의 이행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권 정책을 담당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평가할 때는 이번 경험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한국 여권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란 무엇이고
진정한 강국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 겸손하지만 당당한 자신감,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협력 정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 방콕 공항에서 본 장면을 떠올립니다. 한국 여권이 자동 게이트를 매끄럽게 통과하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편견의 벽을 허무는 시작점이었고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저는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